빠방하이, 오늘은 짱구 극장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대망의 첫 작품 그레그레 대망부터 최근의 3D 극장판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짱구 극장판의 소름 돋는 비밀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참 일본스러운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 B급 음식이라 뭔 말인지 느낌은 오는데요, 참 생소한 단어이죠. 하지만 이거 일본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딱 드는 생각처럼 질 떨어지는 음식이라거나 비하하는 뉘앙스는 아니고요, 싸고 맛있는 서민적인 요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혜자스럽다 느낌 정도이겠네요. B급 음식이라는 용어는 1985년 한 프리랜서 기자가 잡지 앵글에 연재한 기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시작. 도쿄 미식통신에서 B급 음식의 역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B급 음식이 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버블 경제의 일본의 음식 엄청 낮죠. 음식 가격이 지금의 물가와 비슷했고요, 특유의 소식 문화 때문인지 양은 적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안 그래도 불만이 쌓이던 차에 버블 경제가 펑 하고 터지고 경제 침체가 급속도로 왔는데요. 이때 B급 음식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의 정통성, 와인 다이닝, 맵고 혜자스럽고 맛난 음식들이 유행을 했죠. 대부분 일본식 양식, 일본식 중화 요리 등 정통성이 없어서 기존에는 안 쳐주던 음식들, 야끼소바, 카레라이스, 오코노미야끼, 고로케, 유동, 다코야끼 등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 히트합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장인어른들의 나라답게 각 음식들의 장인들이 기존 음식과는 다르게 만든 특색 있는 요리가 많았습니다. 살짝 탄맛의 돈가스가 있는 소스가스 덮밥, 일본식 미소 국물로 끓인 밀가루 국수, 버터 맛이 고소한 미소 카레 우유 라멘, 식빵에 흰 우유를 굳혀서 만든 크림 식빵, 레몬 우유, 시금치 라면 등 지역별로 장인의 별미 음식들이 히트쳤습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별의별 음식이 나오는데요. B급 음식보다 더 정통성이 없다는 개념의 C급 음식 괜히 SNS에 올리면서 살짝 겸손을 더한 의미의 D급 음식, 최근엔 E급 음식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네, 이코노미의 이를 뜻하는 단어로 식재료를 낭비 없이 활용한 친환경 레시피 음식이죠. A급 음식은 어디 갔냐고요? B급 음식의 흥행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A급과 B급의 치열한 왕위쟁 탈전, 다음 순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람쥐. 영화 속에 나온 이 장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 아셨나요? A급 음식과 B급 음식의 경쟁,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건 B급 음식. 비싸고 양도 적은 A급 음식의 시대는 갔다. B급 음식 부흥단체가 설립되는데요. 영화에 나왔던 야끼소바는 물론 라멘, 만두, 카레, 버거 등의 서민 음식들을 대폭 밀어줬습니다. 심지어 B1 그랑프리라는 B급 음식 축제까지 개최하죠. 각 지역의 B급 음식 장인들이 모여 대결을 펼치는 이 축제, 관람객들은 출전단체의 요리를 먹고 난 후 마음에 드는 음식에 젓가락을 넣습니다. 경기 종료 후 젓가락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곳이 1등이라는 각종 독특한 B급 음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대 관람객이 무려 61만 명, 우승을 하면 그 지역 음식 지명도가 급상승했다고 하죠. 짱구에도 나왔던 야끼소바 장인, 이 사람도 실화 기반입니다. 계란이 토핑된 요코테 야끼소바,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 나미의 야끼소바, 1회의 우승자인 후지노미의 야끼소바, 2019년까지 이어진 총 11번의 대회 중 야끼소바가 5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한 장인의 야끼소바가 냉동면을 출시되기도 했죠. 이처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은 됐지만요, 지역 장인의 음식들이 B급 음식으로 치부되는 게 싫다, 냉동면, 냉동식품 등 싸구려 음식만 조장한다, 반대도 장난 아니었으니 B급 음식 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A급 음식 단체가 생깁니다. A급 음식을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맛으로 정의하며 최고급 식재료를 충분히 사용한 값비싼 음식들을 내세웠죠. 또한 B급 음식 그랑프리에 대항하여 A급 음식 고급 페어를 개최, A급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기도 했죠. 영화에 나온 것처럼 고급 일식은 물론이고요,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파티셰르까지 다양합니다. 천연 굴요리, 최고급 스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랍스터 등 라인업 한번 화려하죠. 아직까지도 두 단체의 신경전이 장난 아니라고. 영화만 봤을 땐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실화 기반이라니 놀랍네요. 몇 대에 걸쳐 야끼소바를 만든 장인 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설의 소스 장인으로 액션 가면이랑 콜라보해서 광고 출연까지 했죠. 짱구에는 이외에도 장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라멘 장인, 초밥 장인, 국수 장인 등 넘쳐나죠. 일본 애니 영화에서 틈만 나면 등장하는 이 장인들, 일본에는 이런 장인들이 정말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28대째 이어져 오는 기모노 가게, 10대가 이어서 하는 라멘집, 500년 넘은 메밀국수집 등 실제로도 장인들이 정말 많죠. 아까 설명했던
말했듯 B급 음식이라도 가게 특유의 비법, 즉 장인 정신을 살려 다른 데서는 먹기 힘든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장르도 얼마나 다양한지 쌀밥을 맛있게 짓는 걸로 유명한 장인도 있을 정도이죠. 명문대 나와서 우동집을 물려받고 대기업 다니다가 가업을 이어받는 이 독특한 문화, 일본에는 왜 이렇게 대대로 이어오는 장인이 많은 걸까요? 이건 일본의 계급 사회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 대를 이어오는 장인,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 일본의 에도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무라이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업공상 신분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상인은 상인, 공업인은 공업인, 평생 그 직업, 그 계층에만 머물러야 하는 제도였는데요. 직업 선택이 불가능한 건 물론 이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수 만들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국수만 만들어야 하고, 스시를 만들던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스시만 만들어야 했죠. 좋든 싫든 간에 가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맡은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가야 하는 가문인데 맛없는 집, 서비스가 나쁜 집으로 마을에서 찍힌다? 그 가문 전체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마을에서의 평판도 중요하다 보니 옆집에서 잘 된다고 대놓고 따라할 수도 없었고요. 자기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며 특유의 비법을 개발, 친절한 서비스 등 전공법으로 승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장인이 많아지고 대대로 가업을 잇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죠. 원해서 장인이 됐다기보다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장인 정신에 이런 씁쓸한 배경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짱구에 나온 수많은 B급 음식들, 그래도 주인공은 야끼소바이죠. 일본에서의 야끼소바,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라멘이 중화요리 취급받는다고 했었죠. 야끼소바 역시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중국 음식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그렇다 보니 정통성이 없어 B급 음식 취급을 받아왔죠. 야끼소바의 원형은 중국 음식인 차오멘, 중국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볶음면인데요. 일본에서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왜 야끼소바겠습니까? 처음에는 중국과 달리 메밀로 만든 소바면을 넣었고요. 면 역시 미리 삶은 다음 조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경제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비싼 메밀면 대신 저렴한 중화면을 사용, 조리법도 기름에 지지는 방식으로 변경, 지금의 야끼소바의 모습을 갖춥니다. 야끼소바는 원래 가정식의 이미지는 아니었는데요. 1963년 니신에서 인스턴트 야끼소바를 출시, 이게 히트를 치면서 대표적인 가정식이 됐습니다. 소금으로만 맛을 낸 시오 야끼소바, 빵사에 껴서 만드는 야끼소바 빵 등 변형도 많죠. 야끼소바와 비슷한 포지션인 B급 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레라이스. 역시나 인도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요, 야끼소바와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의 이미지이죠. 우리가 추억의 된장찌개 맛이라고 하듯이 일본에는 추억의 카레 맛이라는 클리셰가 있는데요. 1년에 먹는 카레가 평균 79끼에 이른다고 하죠. 괜히 짱구랑 아따맘마에 카레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카레도 처음에는 짬밥으로나 유명했는데요. 3분 카레가 간단한 조리법 덕분에 데이트를 치면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음식, 인도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B급 음식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짱구 카레 먹방 보니까 입맛 땡기네요. 캐비어, 트리프, 포아그라, 스테이크, 케이크, 초고급 생선 요리 등 수많은 A급 음식이 나왔지만요, 역시 눈에 띄는 건 스시죠. 빠방이들은 스시의 밥이 왜 시큼한지 아시나요? 이건 스시의 탄생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무려 1000년간 육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일본, 고기가 없으니 최고급 식재료는 해산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급 생선은 특히 귀했죠. 스시의 탄생도 이 생선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어에도 여러 유래설이 있지만요, 스시를 직역하면 시다라는 뜻, 말 그대로 신밥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으니 일반 재료도 빨리 상했는데요. 생선은 어땠겠습니까? 훨씬 빨리 상했죠. 이때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보관 방법이 있었으니 밥 사이에 소금 뿌린 생선을 꾹꾹 눌러넣기, 이렇게 하면 밥이 발효되면서 젖산이 나오고 생선을 부패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그저 생선 보관용일 뿐, 쉬어버린 신맛 나는 밥 그냥 털어내고 생선만 먹었죠. 하지만 이 방식도 서민들에게 오면서 먹는 방법이 바뀝니다. 밥을 버리기 아까워서 밥이랑 같이 먹은 건데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네. 생선과 밥을 같이 먹는 현대적 스시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죠. 와사비가 들어간 이유도 발효 생선의 쿰쿰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라고. 이후 냉장 보관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스시의 형태를 갖춘 겁니다. 이 밥이 보관용이었다니 신기하네요. 폭풍을 부르는 정글,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폭풍을 부르는 석양의 떡잎말방범대, 폭풍 절대 못 읽는 짱구 극장판 제목들. 대체 왜 이렇게 폭풍에 태풍이 많이 붙는 걸까요? 여기에는 짠내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때는 1991년 짱구 TV판 첫 방영 당시, 당초 짱구는 기대작이 아니었습니다. 크레용 신작이라는 원작이 있긴 했지만요, 인기가 엄청난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쟁사에 마루코는 9살이 초대박을 치고 여기에 대항하는 아동 일상애니를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된
된 겁니다. 딱히 공들인 작품이 아니다 보니 주어진 시간은 딱 6개월. 그 안에 시청률이 오르지 않으면 폐지될 운명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첫방 시청률은 단 4%, 마루코가 20-30%였던 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였는데요. 제작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짱구가 원작에서 폭풍을 부르는 유치원생이라고 표현하는 걸 발견. 급한 대로 제목을 애니메이션 폭풍을 부르는 어린이 크레용 신짱으로 변경하죠. 불안하니까 제목 길이를 마구 늘린 겁니다. 이후 시청률 10%를 넘는 건 물론 다음엔 28%까지 기록하며 초대박을 쳤죠. 이렇게 쓰기 시작한 폭풍이라는 수식어를 극장판에도 가져다 쓴 것뿐입니다. 제작진에게 폭풍은 일종의 흥행 부적인 셈이죠. 사실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제목이 너무 길단 말이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치메루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치메루의 뜻은 눌러담다 혹은 채우다, 퍼져있는 것을 일정한 공간에 꾹꾹 눌러담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백을 허락하지 않는 일본의 문화, 영화 제목에도 어김없이 적용한 거죠. 영화 크레용 신짱, 신혼여행, 허리케인, 사라진 아빠. 다른 나라 영화 제목에선 볼 수 없는 장문의 물결 표시까지. 짱구 극장판 제목이 대부분 20자가 넘는 이유입니다. 겨울왕국 일본판 제목, 모아나 일본판 제목, 일본어 패치만 되면 제목이 2-3배로 늘어나죠. 결론, 제목이 이렇게 긴 이유, 꼭 폭풍이 붙는 이유는 흥행을 위해서이다. 일본에서도 코난, 도라에몽, 포켓몬에 이은 빅4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불리는 짱구 극장판. 하지만 너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음, 어른 제국의 역습 같은 명작은 볼 수 없는 건가? 이런 의견이 자주 보이죠. 사실 이렇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짱구 극장판은 초창기, 르네상스, 암흑기, 부활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각각의 히스토리가 다 있다는. 먼저 초창기인 1기부터 7기, 이때는 초반이다 보니 원작자인 우스 요시토님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원작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한 극장판도 많아서 그런지 기존 짱구의 색채가 더 강합니다. 작품성도 나쁘지 않고 가장 짱구스러운 극장판들이죠. 워낙 전성기 때 작품이다 보니 1, 2기는 초대박 흥행, 하지만 3기부터는 흥행에 실패하더니 7기 때 폭망을 했습니다. 네, 전설의 닥터 떼바라 편이요. 아직까지도 흥행 꼴찌라는. 물론 4, 5, 6기는 작품성으로 끌리지 않았지만 성인, 아동 누구를 노린 건지 애매한 포지션에 흥행은 줄줄이 실패했죠. 이때 극장판 제작 중단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8기 때 분위기 대반전을 합니다. 아예 아동을 노려서 1기 수액을 되찾은 거죠. 이때부터 극장판의 르네상스가 시작. 15기까지 흥행, 작품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습니다. 90, 11기는 8기와 달리 아예 어른을 노렸는데요. 아직까지 전설의 명작 3부작으로 남아있죠. 이후 춤을 춰라 아미고,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 살짝 주춤하긴 했어도 짱구 극장판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16기부터 긴 암흑기가 시작됐으니 이 시기는 짱덕들조차 쉴드가 힘들 정도였다는. 소재는 좋았지만 연출, 스토리가 최악 수준이라 흥행, 평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20개의 역대급 흥행 실패 후 짱구 극장판이 한 번 더 중단 위기에 빠지는데요. 21기부터 제작진 전면 교체, 기존과 달리 2인 감독 체제로 변경합니다. 21기는 다시 짱구 수액대로 아동 타겟의 개극성을 강조. 22기 로봇 아빠 편은 9기 수액으로 한 번 더 명작 반열에 오르죠. 그 후 선인장 대습격은 역대 흥행 1위로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감잡은 극장판 제작진. 극장판 타겟을 아예 아동으로 설정. 꿈꾸는 세계대 돌격, 라면 대란, 외계인 덩덩이 편 모두 어른들에게는 평가가 좋지 않지만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아동 같다 뭐라 말은 많지만 시행착오 끝에 노선을 찾은 거라 한동안 아동용 컨셉의 극장판이 쭉 나올 것 같네요. 아무리 극장판이라지만요, 이게 짱구 맞아? 할 정도로 다른 성격의 짱구.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TV판은 다른 멀티버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은근 짱구가 명작인 게요, 1993년 무려 극장판 1기에서 멀티버스 세계관을 도입했다는. 이때부터 나온 짱구의 다중우주를 정리하자면 극장판 짱구의 일상 차원, 액션 가면이 진짜 히어로인 차원, 몽크라의 차원,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 미래와 과거 세계가 있는데요. 18기의 운석 충돌을 피해간 후 미래 세계가 바뀌었죠. 재밌는 점은 극장판 짱구의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외계인 덩덩이 편에서 떡밥이 미친듯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레그레 마왕, 2기 8기의 원숭이, 3기의 나비, 4기 핸더랜드의 마스코트, 5기의 구슬, 6기의 SML, 7기의 온양과 유성, 8기의 유람선, 2기의 켄과 미셸, 10기에서 비룡과 마신 캔맥주, 11기에 등장했던 데이드라이버, 12기의 마이크, 13기의 짱구맨 모자, 14기의 삼바 댄서들, 15기의 엉덩이 폭탄, 16기의 황금검 금금, 17기의
나자연, 18기의 황금전자, 19기의 오리배, 20기의 천둥보, 21기의 로열 황태자와 켄, 22기의 여주인공, 23기의 선인장, 24기 훈이의 꿈속에 나왔던 야마다까지. 이 극장판이 25주년 기념으로 이스터에그가 몰려 나오긴 했지만요, 이전에도 이스터에그는 종종 등장했습니다. 술집에 있는 중성마녀 티에르가 토페마를 안고 있는 모습도 카메오로 나온 적 있고요. 이따 소개할 미공개 극장판에서는 스노우맨도 등장했죠. 20기에서는 지금까지 히로인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은근 쿠키 영상으로 극장판끼리 이어지는데요. 23기에서는 짱구가 다시 돌아온다는 편지로 컴백을 예고했고요. 29기에서는 30기가 닌자 영화가 될 거라는 떡밥을 던졌죠. 그리고 30기에 등장한 대망의 쿠키, 짜자잔. 와, 이것 보면 31기를 대충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3D. 짱구도 아마 31기 극장판은 3D로 제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라에몽 3D 극장판 스탠바이미가 엄청난 흥행을 거둔 것처럼 비슷한 노선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엔 디자인이 짱구 동숲보다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짱구의 이 복장, 이건 만화책인 크레용 신짱의 복장입니다. 얼굴도 오묘하게 만화책 버전 같고요. 신차원이라고 써있는 것 보니 또 다른 멀티버스를 다룰 것 같네요. 짱구와 3D라 걱정이 더 큽니다. 그래도 빨리 나오게. 한창 흥행에 목말라 있던 짱구 극장판 제작진, 흥행을 위해 별의별 시도를 다 했습니다. 2기에서는 뮤지컬을 시도했고요. 국내 팬들은 모를 새로운 시도도 있었다는 것. 7기 본편 앞에 단편 시리즈를 삽입한 건데요. 제목은 메이드 인 사이타마. 6편의 단편 총 11분으로 구성된 단편집인데요. 은근 재밌습니다. 첫 번째 단편은 신영식 형사의 사건부. 이건 딱 40초로 이뤄졌는데요. 속옷 도둑으로 몰린 두목님, 시치미를 떼는 도중 짱구가 등장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책상을 탁 치니 건물이 무너지는 썰렁한 스타트 단편입니다. 두 번째 단편은 짱아 고고. 시작부터 짱아의 시점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는데요. 나비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은근 꿀잼이라는. 세 번째 단편은 이상한 나라의 유리. 이건 3분짜리로 전체 단편 중 가장 꿀잼입니다. 동화를 읽어주는 줄 알았더니 다이어트 잡지를 읽어주는 유리 엄마. 따분해진 유리는 샌드백 토끼 인형을 쫓아가는데요. 그러던 중 이상한 세계로 풍덩. 도착한 곳은 어느 레슬링장이었죠. 구경꾼은 샌드백 토끼들 난데없이 레슬링 공격을 시전하는 짱구. 얘를 피해서 도망치니 한 도박판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토끼에게 끌려가는 훈이. 무서워진 유리는 게임을 거부하는데요. 갑자기 화투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행렬에 끌려다닙니다. 그때 다시 발견한 샌드백 토끼. 나 좀 데려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는 꿈. 정신 차려보니 아까와 같이 샌드백 토끼가 지나가지만 이번엔 참교육하는 걸로 마무리. 네 번째 단편은 히어로 대집합. 악당 스노우맨에 대항하기 위해 떡잎마을의 히어로가 집합합니다. 직장인 가면 신영식, 유리엄마 세븐, 임산부 라이더 북미선, 오빠 가면 짱구, 건담, 액션 가면까지 등장. 하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죠. 멍미. 당황한 스노우맨이 도망가는 걸로 마무리. 이외에도 부리부리 대마왕의 스타워즈 패러디, 짱구 엄마의 변비 이야기 등 총 6편이 수록됐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픽사처럼 매번 특별 단편을 넣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7기가 역대 최저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모든 계획은 꼭 깨져버 하늘이러. 물론 이 단편도 일본 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게 됐죠. 본편 시작 전 단편 참 신선한데 다시 살리면 좋겠네요. 짱구 극장판에 꼭 나오는 법칙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오카마 캐릭터. 1기의 그레그레 마왕, 2기의 리나 세리, 4기의 중성마녀, 5기의 구슬종 미녀 삼총사, 6기의 안젤라, 14기의 수장 코이키 등 넘쳐나는데요. 이건 일본의 특유 개그 코드로 짱구가 특히 잘 살리죠. 왜 이렇게 오카마가 많이 등장하는지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둘, 숫자 4의 비밀. 4 돌린 극장판은 모두 호러라는 거 아셨나요? 4기 핸더랜드의 대모험도 호러 분위기 물씬 풍기고요. 14기 아미고는 유명한 공포편 편이죠. 그리고 24기 꿈꾸는 세계 대돌격.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호러 분위기입니다. 34기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셋, 특별 출연 캐릭터. 짱구 극장판에는 꼭 유명인이 특별 출연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해마다 누가 나올까 썰 푸는 걸로도 홍보 효과가 톡톡하다고 하죠. 먼저 4기에 등장한 히나가타 아키코. 네,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그라비아 아이돌인데요. 짱구 TV판에도 본인 역할로 자주 나왔죠. 엉덩이 폭탄 편에는 AKB48 멤버들이, 황금 스파이 대작전에는 인기 아이돌 칸자니가 등장. 그리고 대부분 몰랐을 캐릭터 우스요시토 작가님. 이 캐릭터는 작가님의 오너캐로 주로 가수로 등장했는데요. 불쌍한 건 나올 때마다 맞는다는 것. 이거 보세요. 와! 8기에는 쪽지로 등장하는데요. 작가님인 걸 알고 보면 꿀잼 포인트입니다. 이젠 등장할 수 없으니 슬프네요.
올해까지만 30기, 수없이 많이 개봉한 짱구 극장판.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작품을 꼽으라면 어른 제국의 역습이죠. 말해봐야 입 아픈 이 걸작 제작 도전에 취소될 뻔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삭제 장면이 힌트입니다. 당시 극장판 때문에 골머리 꽤나 썩고 있던 제작진, 3기부터 흥행 성적이 떨어지더니 7기 때 바닥을 찍었죠. 그렇다고 작품성이 좋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5기부터 연출을 맡은 하라 케이치 감독은 매번 잘릴 각오로 작품에 임했다고 하죠. 심기일전한 감독은 8기에서는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아이들이라도 재밌게 보라고 대놓고 웃긴 작품을 만든 건데요. 그렇게 나온 게 폭풍을 부르는 정글편. 이때 간만에 흥행도 성공하고 작품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감독, 8기에서는 아이들을 웃겼으니까 9기에선 어른들을 울려볼까? 그때 한 에피소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엄마와 아빠의 과거편. 이건 총 3편으로 구성된 스페셜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에서 20세기 박물관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큰 감동 없이 끝나서 영 아쉬웠던 2편. 감독은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살려보기로 하죠. 부모님의 과거 이야기를 중심으로 20세기 박물관의 규모는 대폭 키우고 감동 스토리를 극대화합니다. 긴 작업 끝에 나온 초안, 이게 웬걸? 예상외로 온갖 부서의 혹평이 이어지는데요. 기존 짱구 느낌은 하나도 없고 너무 실험적이라는 거죠. 그럴만도 한게요. 전투 장면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클라이막스에는 뛰는 장면만 나오지. 아이들이 공감하기 힘든 어른 얘기만 나오지. 분명 흥행에 실패할 거라며 온갖 부서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이소룡 옷 입고 싸우는 장면, 엄마는 사무라이 옷 입고 싸우는 장면, 버스 운전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장면 등 액션씬을 대폭 추가합니다. 이건 공식 예고편에 나올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하지만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한을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어른 제국의 역습, 물론 도대박이었죠. 흥행에 성공한 건 물론이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재밌게 본 걸작이 됐습니다. 역시 명작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네요. 지독한 발냄새를 맡고 시작된 신영만의 회상. 딱히 슬픈 장면은 없는데 우리 얘기 같아서 더 갬동. 여기서 궁금한 점, 왜 하필 냄새일까? 이건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맡았던 특정한 냄새에 자극받아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유래했죠. 여기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의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기억은 생각보다 강렬했는데요. 과거 마을의 오래된 집들, 심부름을 갔던 거리, 차를 적신 마들렌을 먹던 이모의 침실, 모든 게 세트장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6페이지에 걸친 이 놀라운 묘사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냄새와 기억이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죠. 시각과 청각을 통한 기억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후각을 통한 기억은 감정을 훨씬 잘 전달하고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죠. 즉, 향수를 불러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Anyway, 이 장면이 주는 감동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 냄새의 향수를 느끼며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신영만. 하지만 지독한 발냄새, 현재의 냄새를 맡고 다시 어른으로 돌아오는데요. 지독하다고만 생각했던 현재의 냄새가 치열한 하루하루가 쌓인 결과물임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의 냄새 못지않게 소중한 냄새인 겁니다. 짱구 아빠의 발냄새를 이렇게 풀어내다니 제작진이 참 대단하네요. 짱구 극장판에서는 볼 수 없던 유형의 빌런 켄, 가장 진지하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가장 아이 같은 캐릭터입니다. 먼저 켄의 이름은 1969년부터 82년까지 방영된 어린이용 텔레비전 드라마 켄 시리즈 제목에서 따왔고요. 여자친구인 미셸의 원작 이름인 차코, 이 이름 역시 1960년대 방영된 차코양 시리즈에서 따왔습니다. 이 둘은 시종일관 아이 같은 모습으로 위기를 회피하고 성장통을 거부하죠. 먼저 아이 관점에서 왜곡된 과거, 켄과 차코가 선망하는 과거는 완벽한 과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이를 감안해보면 되돌리고자 하는 과거는 켄의 어린 시절, 어린이 관점의 세상인 셈인데요. 전용 롤말도 나쁜 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곳으로만 표현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점은 없이 한없이 미화됐죠. 또한 현대에 대한 켄의 대사를 살펴보면 이 역시 모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켄의 차는 도요타 2000GT로 당시 엄청난 슈퍼카인데요. 이 차를 자신의 영혼이라고 얘기했고요. 짱구가 쉬를 두니까 작중 처음으로 화를 냈죠. 다음으로는 성장통을 회피하는 모습, 막판 가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빌런인데 굳이 짱구에게 힌트를 알려주고 미래를 쟁취하고 싶으면 행동하라며 놓아준 뒤 굳이 생중계에서 냄새 지수를 낮췄죠. 후반부쯤 계획이 틀렸음을 직감한 켄. 하지만 직접 계획을 멈추는 것을 회피합니다. 뛰어본 지 오래됐군이라는 이 대사, 켄이 미래를 위한 움직임, 즉 성장을 포기함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짱구는 직접 뛰고 심하게 다치면서 미래를 쟁취합니다. 이는 성장통을 느끼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죠. 이건 전용 놀말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짱구가 이긴 것을 보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들 아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모두 슬픔을 극복하고 현실로 돌아오죠. 어른 제국의 역습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의 서사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 켄이 가장 아이 같은 캐릭터 같네요.
켄과 미셸이 슬픈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 아셨나요? 일본 내에서는 불임설까지 돌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번역으로 사라져버린 대사 2개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두 사람이 부부냐고 물어봤을 때 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짱구 아빠는 동거시대 같구나라고 혼잣말을 하죠. 동거시대는 1970년대에 만화 액션에 연재된 만화입니다.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쿄코와 프리랜서인 지로가 만나 동거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유로우면서도 불안정한 동거 커플의 이야기를 담았죠. 당초 10회 연재를 목표로 했다가 반응이 뜨거워서 80회 장기 연재, 드라마화까지 된 문제 히트작입니다. 당시 동거가 유행이 되기도 했죠. 짱구 가족을 굳이 동거시대에 나온 곳과 비슷한 목조주택으로 부른 점,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인 점, 짱구 아빠가 대놓고 언급한 점을 봤을 때 이 커플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원작 내용이 엄청 충격적인데요. 가족이 되는 것을 부정하고 연애만 하던 커플, 여러 사고를 거치면서 낙태를 하고 심지어 불임까지 도달, 최후엔 동거의 회의를 느낀다는 내용이죠. 켄 커플도 이 커플과 상당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싫어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라진 두 번째 대사에서 알 수 있죠. 뛰어내리려다가 갑자기 비둘기가 튀어나와 투신에 실패한 이 커플. 이렇게 번역됐던 켄의 대사는 원래 이렇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이렇습니다.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켄, 신용만이 이 대사를 하자 갑자기 크게 화를 내죠. 이런 장면을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가족에 대한 큰 컴플렉스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래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극장판 덩덩이 편에서 서커스를 보러 온 장면이 나오죠. 이 커플에 대한 스페셜 에피소드도 나오면 좋겠네요. 이번 순위에서는 빠방이들도 몰랐을 TMI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인 어른 제국의 역습은 그 유명한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을 패러디한 것. 이외에도 패러디는 많은데요. 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틀즈의 존 레논을 패러디했고요.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라는 조직명은 카펜터스의 동명곡을 패러디했죠.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명곡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건 오사카 엑스포 당시 일했던 안내원의 복장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엑스포 역시 오사카 엑스포를 패러디했는데요. 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엑스포 대성공 이후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죠. 이 엑스포가 마지막 불꽃이었다는 추억을 재현한 이 전시관들, 이건 실제 90년대 말에 유행한 곳들입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던 시점,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가 강했는데요. 이때 과거를 재현한 테마파크가 엄청 많이 생겨났죠. 마지막으로 검열 장면, 아이들의 유치원 버스 추격신, 술집에서 어른 흉내씬, 이건 다들 아시죠? 자세한 건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숨겨진 검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미셸이 유일하게 화낸 장면인데요. 엘리베이터 열려다가 이런 장면이죠. 와우! 이건 검열하기 잘했네요. 장기 방영 애니메이션에 어쩔 수 없는 숙명, 과거에 비해서는 개그 치는 게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점점 아동 애니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극장판 시리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짱구 극장판 보면 초창기에 비하면 매운맛은 영의 수령, 너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음. 어른 제국의 역습 같은 명작은 볼 수 없는 건가? 라는 의견이 대다수이죠. 물론 이것도 이것 나름의 재미가 있지만요. 특히 16기부터 20기는 짱덕들조차 쉴드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제작진들이 아니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으니 바로 3D. 호평을 받은 도라에몽 스탠바이 미 제작진이 참여한다고 해서 더욱 난리였죠. 무엇보다도 노란색 보라색의 원작 의상, 원작처럼 매운맛을 들고 오지 않을까 하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개봉 3일차에 관객 수 32만 명을 기록한과 동시에 흥행 수익 4억엔 돌파, 23억엔도 가뿐히 넘기며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걱정했던 3D 작화는 그래 호불호는 갈리지만 스토리도 선방하면서 괜찮은 평가를 받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과 23이 나란히 서는 해에 하늘에서 두 개의 빛이 지구를 향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노스트라다무스 이웃마을에 사는 누스트라다마스의 예언. 2023년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암흑의 빛과 흰빛이 떨어지는데요. 두둥. 하필이면 이 녀석한테 명중해버렸죠. 몸속에 이상한 파워가 깃들어버린 짱구는 그대로 폭주는 아니고 초능력 부리부리 댄스를 춥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빌런 음진함에게 명중했다는 이후 세상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빌런과 이를 막기 위한 엉덩이 초능력자 짱구가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 아까 얘기했듯 원작의 매운맛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요즘 MG 짱구였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들이 전부 반영되었죠. 무엇보다도 3D 작화가 최고였는데요. 원화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루아 원래는 거의 도라에몽에 흡사한 모습이었죠. 이렇게 변했다가 최종본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익숙치 않은 실사풍 3D도 아닌 기존의 셀 애니메이션을 흉내내는 것도 아닌 절묘한 성과 색감을 찾은 거죠. 특히 액션씬에서 3D의 장점이 도드라집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니 제작진의 눈물 나는 제작기.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채널 고정.
이 극장판 정말 제작진의 뼈를 갈아 넣은 작품입니다. 제작 기간만 무려 7년, 선인장 대습격 편이 개봉할 때쯤 제작을 시작한 게 이제야 완성된 겁니다. 같은 회사 밥을 먹는 짱구와 도라에몽의 3D 극장판 스탠바이미의 흥행 이후 쏟아진 한 가지 관심사. 짱구는 3D 극장판 안 나오나요? 3D로 구현된 짱구가 보고 싶습니다. 이후 시로구미의 현 대표이사인 시마무라 회장은 짱구는 2D로서의 매력이 가득한 작품이기 때문에 3D 애니메이션화를 하는 것은 큰 모험이 되겠지만 만약 성공하면 3D 애니메이션 업계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영화 모테키, 다쿠만 등을 연출한 거물감독 오온의 히토시, 제작은 도라에몽 스탠바이미의 제작사 시로구미가 맡으며 어벤져스 제작진이 꾸려졌죠. 그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작한 짱구는 못 말려의 3D화 프로젝트. 하지만 도라에몽의 최초 3D 극장판이었던 스탠바이미 제작 기간이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긴 7년. 여기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알고 보면 제작진들의 엄청난 노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창의 용사편부터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 편까지 길고 긴 암흑기에서 겨우 벗어났던 짱구 극장판. 3D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짱구만의 독특한 컨셉은 잃지 않으면서 2D로 익숙한 작품의 질감을 3D로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죠. 이건 짱구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짱구를 짱구답게 3D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는데요. 초기 모델이 아니다 싶었던 제작진은 과감히 처음부터 제작에 착수. 장면마다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본작의 하이라이트인 초능력의 CG 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많은 수정과 오류를 거듭하면서 고친 겁니다. 이런 짱구 난생 처음이라는 본작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대단한 결과물을 선보인 제작진.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그래픽이 탄생한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이건 바꾸길 잘했다. 물론 좋은 평가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이번 짱구 극장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호불호. 물론 시리즈 최초 3D도 한몫했습니다만 너무 암울하고 현실적인 빌런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짱구만의 유쾌한 스토리 전개를 기대했다가는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 있거든요. 메인 빌런 음진함은 무턱대고 나쁜 짓을 벌이는 전형적인 빌런이라기보다는 삶에 치이고 지칠 대로 지친 현실적인 빌런입니다. 짜잘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전형적인 프리터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사회 밑바닥 이라는 시선을 받는 게 일상이었죠. 낯선 이의 호의도 동정도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뿐 그저 최애 아이돌을 덕질하는 게 삶의 전부였다는. 하지만 최애 아이돌의 깜짝 결혼 발표와 함께 지명수 배봉과 똑같은 인상착의로 인한 누명을 쓰게 된 음진함.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한 방임, 중학생 시절에는 부모님의 이혼과 학교 내에서의 왕따 피해자, 현재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독신남의 억울한 누명으로 지명수배까지. 이건 뭐 세상이 억까하는 수준인데요. 나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불행에 시달려야 하는지. 바로 그때 의문의 검은 빛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둠의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다들 씁쓸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음진함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현실을 드러낸 거죠. 현재 일본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란 돈과 명예욕, 출세 등의 욕망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경제 불황이 시작되던 시기에 출생했기 때문에 경제난과 생활고를 체감해오던 세대죠. 복리소처럼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회 문제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한 제작진,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프로젝트도 그렇고 유치원에서의 응진함의 대사도 그렇고 일본 사회의 불평등함을 시사하는 묘사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아는 짱구는 이렇지 않다. 괜히 보러 갔다가 기분만 망쳤다. 관객들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관람객 평점이 네이버 기준 8.2점인데 일본 IMDb 평점이 6.9점인 것 보면 얼마나 호불호가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 체감되지는 않는데요. 일본 사회 상황 따라가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번 극장판을 보다 보면 오는 특이점. 이 장면은 어디서 봤더라? 이 장면도 분명 어디서 봤는데? 네, 우연이 아닙니다. 이 극장판은 원작 26권의 특별편인 에스퍼 남매 속 8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소와 같이 투닥거리던 짱과 짱아. 이게 무슨 일?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아버립니다. 놀라서 뛰어온 엄마는 별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애들 표정을 보아하니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패스. 는 무슨 짱과 짱아에게 요상한 촌
초능력이 생겨버렸죠. 하나도 아닌 둘이 난리를 쳐대니 순식간에 초토화. 다음날 짱구네 집을 찾아온 국제 에스퍼 조정위원회는 예언에 의해 내려온 두 개의 빛에 대해 설명해주는데요. 이후 검은빛의 악당과 짱구가 한판 승부를 하는 걸로 마무리. 2001년 초능력 남매 지구수호 대결전이라는 제목으로도 애니화됐습니다. 줄거리 역시 별 차이점이 없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 초능력이 생긴다, 악당과 맞서 싸운다, 등장인물부터 스토리 전개까지 사실상 신차원 짱구와 복붙이라 봐도 됩니다. 뭐 여기까진 보셨을 텐데요. 아마 미방용 특별편은 못 보셨을 겁니다. 일본 개봉 다음 날인 8월 5일 두 편의 극장판 스페셜 에피소드가 방영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스페셜 에피소드인 초능력자가 된 훈이, 당신도 초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능력 뽑기에 도전해보세요. 단돈 10엔.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는 됩니다. 푼돈 10엔에 초능력자가 되어버린 훈이 표정 싹 변한 것 좀 보세요. 다음날 유치원에 가서 초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걸레로 청소하기, 피구공 조종해서 모두의 관심받기 등 노력을 해봐도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짱구에게. 아무리 초능력자라도 사랑을 조종할 수는 없다는 교훈으로 마무리. 두 번째 스페셜 에피소드 오늘 저녁은 김말이 초밥이다. 오늘 저녁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말이 초밥이라는 엄마. 짱구도 짱아도 신나서 울라울라 저녁 식사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 오지 않는 아빠. 집안에는 꼬르륵 소리만 메아리치죠. 오늘따라 운이 나쁜 건지 집에 오는 길에 험난했던 아빠. 서둘러 집으로 향해봅니다만 와 끝까지 운이 안 따라주네요. 바로 그 순간 길바닥에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아빠를 발견한 닭살 커플.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다같이 김말이 초밥을 즐기는 걸로 마무리. 극장판 기념 스페셜 에피소드는 꼭 방영해주면 좋겠네요. 신차원으로 간 설정에 3D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빠방이들도 놓쳤을 소름돋는 TMI들을 소개합니다. 하나, K 검열빔. 앞서 말했듯 이번 3D 극장판은 원작 코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초창기 매운맛 짱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만 K 정서와 맞지 않는 장면은 당연히 칼검열됐죠. 티저 속 이 장면 원본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짜자잔. 짱구가 쓰고 있던 건 안대가 아니라 바로 엄마의 속옷. 너무 감쪽같이 검열해서 티도 안 났다는. 와! 둘, 영원한 인자 칸탐 로봇의 주연급 출연. 액션 가면은 특별편도 만들어질 만큼 인기가 많잖아요. 그에 반해 우리의 불쌍한 칸탐 로봇은 고작 3편. 그마저도 모두 국내에 미방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2023년 드디어 메인으로 등장했으니 짜자잔. 무려 빌런을 무찌르는 멋진 모습인데요. 3D 칸탐 펀치, 칸탐 댄스, 엉덩이 걷기까지. 마지막엔 대박살 엔딩이긴 했지만 주연급으로 출연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셋, 김밥의 진짜 정체. 짱구가 열심히 만들어 먹던 이 음식 국내판에서는 수제김밥으로 초월 번역됐지만 진짜 이름은 해마키즈시라는 손말이 초밥입니다. 각자 취향대로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어 주로 가족 식사 또는 손님 초대 음식으로 자주 먹는다고 하죠. 네, 사라진 쿠키 영상의 정체. 일본에서만 나오고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은 쿠키 영상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짜자잔. 다음 극장판의 쿠키인데요. 다시 2D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짱구. 마을의 강가를 걷고 있는데 공룡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알고 보니 티라노사우루스. 심지어 하늘을 보니 익룡들이 활개하고 있고 공룡에 올라타는 걸로 마무리. 여기서 놀라운 점은 짱구가 역시나 노란색,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 만화판을 계승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공룡이 등장해서 이번에도 도라에몽 극장판 느낌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짱구와 공룡이라 걸을 타선이 없죠. 내년 극장판도 엄청 기대되네요. 액션 가면대 그레그레 마왕편 1993년 개봉해서 무려 22.2억 원의 흥행 수입을 기록. 짱구 극장판 역사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죠. 이에 반해 퀄리티는 잉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초반부만 보면 내가 TV판을 보는 건지 극장판을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이고요. 좋은 감동이 없이 너무 유치하다는 느낌이 강하죠. 물론 여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중간에 제작이 취소될 뻔했단 사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짱구는 못 말려는 기대받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딱 6개월만 지켜봐달라는 제작진의 부탁에 겨우 편성을 받았는데요. 머지않아 30%에 육박하며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죠. 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바로 극장판까지 꺼. 하지만 제작 기간은 단 4개월이었습니다. 너무 빠듯한 시간. 급한 대로 원작 6권에 있었던 소재인 타이그레 마왕편을 영화하기로 하죠. 과거의 짱구. 지금의 먹이업 짱구와는 달리 규모가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기존 TV판 감독이었던 홍고 미츠루와 어른 제국의 역습의 감독이기도 한 하라 케이치가 공동 제작을 맡습니다. TV판 작업
작업도 하면서 동시에 극장판 작업도 해야 했죠. 스토리가 안 나오니까 60분짜리로 개봉하자, 아니 TV 스페셜로 바꾸자, 아니 취소하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제작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앞부분은 케이치 감독, 뒷부분은 미츠루 감독이 반씩 나눠서 작업하기로 하죠. 앞부분과 뒷부분의 느낌이 확 다른 게 이유 때문. 시간이 없으니 부금도 TV판 거 그대로 갖다 썼고요, 오프닝도 TV판 거 그대로 갖다 썼고요, 작화 프레임도 TV판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작업한 이 작품, 다행히도 조대박 압도적 흥행으로 짱구 극장판 1위 기록을 무려 22년간 지켰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작업했음에도 제작진이 꼭 지킨 것, 일상에서의 비일상적인 모험, 아이들의 꿈이라는 주제의식입니다. 의상이 시강에 상당히 숭하지만요, 아이들 관점에 깨알 디테일이 많습니다. 골목길 너머의 미지의 문구점이라든가, 어린이만 탈 수 있는 자전거로 하늘을 난다든가, 반려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든가, 아이들의 소소한 상상들을 구현했죠. 이런 노력은 엔딩곡까지 이어집니다. 제목 나는 영원한 어린이, 가사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기가 유독 꿈 같으면서도 여름 냄새 나는 느낌인데요. 이런 제작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제작진이 아동용이라고는 하지만요, 지금 봐도 민망한 하이그레, 왜 하필 하이그레지 싶습니다만, 사실 하이그레는 짱구의 근본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엔 맞지 않았지만요, 일본에서는 이미 인기 있는 동작이었죠. 시작은 인기 개그맨의 코마네치 개그, 양손을 그곳에 35도 각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코마네치라고 외치는 건데요, 이 동작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일본 개그계의 스테디셀러가 됐죠. 그렇다면 왜 하이그레이냐? 이건 미방영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짱구가 수영복 사는 날, 그때 짱구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바로 하이레그 수영복. 여기에 꽂혀서 계속 이것만 사달라고 쪼르는 짱구. 하이그레라고 잘못 발음하며 계속 하이그레 하이그레 거렸죠. 작가님도 여기에 꽂힌 걸까요? 그렇게 코마네치 동작과 하이그레를 결합, 짱구 최초의 스페셜편을 무려 30페이지나 할애해서 만들었으니 액션 가면 대 하이그레 망편. 이 편은 컬처 쇼크 그 잡채였습니다. 먼저 강렬한 하이그레 춤, 그강 코마네치 동작이라고 하면 아재 개그 느낌, 거부감이 확 들었는데요. 하이그레고 거기에 하이레그 수영복까지, 이거 찰떡이잖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이그레를 외치는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 우선 이렇게 밉지 않은 오카마 캐릭터는 처음이었죠. 하이그레 마왕뿐만 아니라 티팬티를 입은 티백 남자, 아동용 경기를 타고 다니는 팬티 스타킹단, 하이레그 수영복을 입은 나미리 선생님 등 모든 캐릭터가 컬처 쇼크였습니다. 거기에 평행세계 설정, 액션 가면의 히어로물 특징까지 더해지면서 히트친 거죠. 이 편 이후로 짱구식 성인 개그, 오카마 개그, 액션 가면 시리즈 등 짱구스러운 개그 세계관이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실제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으니 하이그레교의 등장, 이건 다음 순위에서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이레그 수영복, 당연히 영화 개봉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무서운 점은요, 하이레그 수영복만 파는 덕후들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숭해서 메인 트렌드가 된 적은 없죠. 그런 음지의 덕후들을 각성시킨 게 그레그레 망편. 하이레그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데다가 세뇌에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요상한 판타지를 자극하며 하이그레 장르가 창궐했죠. 하이레그물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가들이 무더기로 등장했고요. 패러디 AV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스토리는 뭐 대충 상상이 가시죠. 어휴, 애들만 하러 저러고 싶냐? 시선 때문에 조용히 음지에서 활동했죠. 하지만 여름방학마다 TV에서 방영했던 극장판은 하이그레 꿈나무들을 양산했으니 짱구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될 시점인 2007년 한 하이레그 소설이 큰 화제가 됩니다. 이걸 보고 뭔 바람이 불었는지 한 사이트가 개설되는데요. 이름하여 하이그레 대피소.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이레그 덕후들이 집결을 합니다. 머지않아 하이레그교라는 사이트까지 개설, 회원들을 급속도로 모으죠. 하이그레교는 하이그레 마왕을 섬기는 종교로 내용 한번 거창합니다. 기원전 64년 하이레그 별은 마왕이라는 완벽한 지배자 아래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했다. 그러던 중 마왕회에서 우주의 평화를 위해 전 우주를 마왕 통솔하에 두기로 마음먹고 100개 이상의 별을 지배했다. 그런 하이그레 마왕을 최고신으로 한 종교로 하이그레 포즈는 마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포즈이다. 여기서 뭐라는 거냐고요? 하이그레교 신자끼리 모여서 하이그레 제국사 기록, 하이그레 마왕군 구성, 하이그레 포즈도감 제작, 온갖 숭한 그림들 양산. 와, 기세가 장난 아닌 게 관련 사이트만 100개 가까이 양산됐죠. 역시 상상을 뛰어넘는 일본 덕후들. 다행히 대부분의 사이트는 폐쇄된 상황인데요. 2021년까지도 활동 중이라고. 와, 하이그레 마왕이 왜 이 포즈를 시켰는지 증명된 건가요?
작중에서 딱히 활약은 없었던 하이그레 마왕, 막판에는 뜬금포 달리기 시합에 싸우는 모습도 잠깐 등장했죠. 이렇게 싱겁게 나와서 그렇지 전체 극장판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빌런입니다. 우선 우주의 100개 이상의 별을 침략했고요. 지구도 침략한 지 일주일 만에 점령을 완료했죠. 모든 나라가 침략을 저지했지만 어떤 무기, 폭탄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하이그레 마왕을 저지할 수 있는 건 같은 외계인인 액션 가면뿐. 하지만 액션 가면 그리고 짱구의 협공에도 딱히 큰 데미지는 없었죠. 전력을 다하지 않고 쿨하게 퇴장. 액션 가면에게 찐으로 호감이 있어서 그냥 봐준 느낌입니다. 하이그레 마왕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한 게요. 지구는 하이그레 별에 비해서는 엄청 낙후됐지. 일주일 만에 지배할 수 있는 싱거운 별이지. 뭐? 딱히 지구에 큰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평행세계의 지구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깔끔하게 액션 구슬만 득템했죠. 하지만 하이그레 마왕의 등장은 짱구 세계관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후 TV판에서 각종 떡밥이 나오는데요. 문제의 액션 가면 등장씬. 이때 짱구와 오랜만이다라고 인사를 하고요. 일반인인데 진짜 액션빔을 쏩니다. 네, 진짜 액션 가면인 거죠. 이후에도 종종 탈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계속해서 평행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영화 이후 하이그레 마왕의 근황도 종종 보였습니다. 제작진이 공식적인 후속작이라고 밝혔던 짱구 게임판에서 한 번 더 지구를 침공했고요. 25주년 극장판에서는 인형으로 등장. TV 스페셜판에서는 티백 남작과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죠. 나중에 짱구 유니버스 만들어서 평행세계 대통합하고 빌런 총출동하면 재밌겠네요. 원작을 기반으로 했지만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먼저 하이그레 마왕은 원작에서 인간의 피부색을 가졌는데요. 영화에서는 외계인 피부색으로 변경됐죠. 아무래도 첫 오카마 캐릭터이다 보니 논란될까봐 외계인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성격도 좀 더 독선적인데요. 원작에서는 간부들이 포즈 따라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설정. 좀 더 자신있게 하라고 협박하죠. 임무 실패하면 100% 나일론 재질 운동복 입혀버린다고 협박하질 않나. 웃음소리조차 마왕이 원하는 대로 통일해야 합니다. 최후도 좀 더 찌질합니다. 액션 가면과 대결하는 도중 짱구에게 정신 팔려서 일격에 녹다운. 제대로 패배한 후 우주선을 타고 도망가죠. 이런 컨셉과 반대로 취미는 실뜨기. 등장할 때마다 실뜨기를 하고 있다는. 이외에도 다른 점은 많습니다. 원작에서는 거울 너머의 2차원 홀을 통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쪽 세계이건 저쪽 세계이건 액션 가면은 찐 외계인, 한쪽 세계는 일반인인 영화와는 달랐죠. 세계관 설정도 좀 더 자세한데요. 원작에서의 액션 구슬은 단순히 액션 가면을 파워업시키는 알약입니다. 짱구가 그걸 삼켰다가 관장을 해서 빼낸 다음 씻어서 액션 가면에게 먹이는 매운 개그였죠. 하이그레 마왕과의 전투도 꽤나 길게 했는데요. 영화에선 통편집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에서의 비일상 컨셉을 위해서인데요. 초반부에 일상 장면이 많이 나오고 흰둥이가 말하거나 짱구도 빔을 쏘는 것 역시 영화 오리지널 설정이죠. 언제 봐도 짱구 원작은 참 맵네요.